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송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감염인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은 과거에는 성병이라고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전파 방법에 따라서 성매개 질환 또는 성매개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또는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성매개 감염병에는 임질, 매독, 연성화감, 성병성 림프 유가종 등이 대표적인데, 이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매개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까지 다양한데요. 세균에는 대표적으로 임질을 일으키는 네이세리아 고노리아라는 균, 그리고 클라미디아, 매독균 등이 대표적이고, 바이러스에는 HIV, 그리고 헬페스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비형 감염도 성매개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성매개 감염증이고, 기타 감염증으로 기생충으로 질편모충이라고 하는 증증이라고 하는 트리코모나스 매지널리스도 성매개 감염병에 속하게 되는데, 원인 병원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병원체에 따라서는 남녀 성별로 증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임질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 감염이 되는 경우 대부분 증상을 갖게 되는데, 배뇨통이나 성기 분비물과 같은 요도염 증상이 대표적이고,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80% 이상의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을 갖지 않으면서 많은 남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편모충증이라고 하는 일으키는 트리코모나스 베지널리스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을 유발합니다. 질염을 일으켜서 가렵고 쓰라리기도 하고 질 분비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이 이런 그 무증상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 여성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이런 세균의 특성, 병원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매개 감염병은 병원체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성행위의 경우에 종족 증식의 본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성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섹슈얼리 액티브한 성행위가 잦은 젊은 나이에 젊은 성인에서 흔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파트너, 배우자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받아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성매개 감염이 진단이 되어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파트너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재감염이 흔히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흔히 이제 발생을 해서 선진국의 경우에 10%까지 전체 인구의 10%가 성매개 감염병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더 흔한 질환이고,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에 전파 방식, 전파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한 가지 성매개 감염병이 아니라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성매개 감염병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 2011년도부터 매독을 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 단순포진, 연성화감, 첨기 콘딜로마를 지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발생 건수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임질이 가장 흔한 성매개 감염병으로 흔히 발생을 했지만, 임질의 경우에 이제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비교적 쉽고 한 번 주사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질의 발생은 현재 감소한 반면에 클라미디아 감염증이 가장 흔한 성매개 감염증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어서 단순포진, 첨기 콘딜로마 감염증이 흔히 발생하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클라미디아 감염증이 가장 흔한 성매개 감염병이고 단순포진, 임질, 첨기콘딜로마, 매독순으로 흔한 성매개 감염증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여드리면 21세 남자 대학생이 일주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원나잇 스탠드를 하고 2일 전부터 소변 볼 때 쓰리고 따가운 느낌이 있고 회색의 성기 분비물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궁금하죠. 이제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됐고 어떤 병인지, 증상은 어떤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궁금할 텐데요. 이런 감염증의 특성,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증례의 경우는 요도염 증상인데요. 배뇨통이 있고 성기 분비물이 있는 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크게 인질성 요도염과 비인질성 요도염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만큼 인질성 요도염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과거에 가장 흔한 요도염의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에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요도협착이나 부고환염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로 발생률이 감소하면서 클라미디아 감염증이 가장 흔한 요도염의 원인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이어서 임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흔한 요도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임질 요도염이 임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임질 요도염과 비임질성 요도염으로 구분을 하고 증상의 차이가 있는지 흔히 비교하게 되는데요. 임질 요도염의 경우는 다른 비임질성 요도염에 비해서 잠복기가 짧아서 5일 전후에 잠복기를 갖게 되고요. 잠복기라는 것은 성관계를 갖고 나서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을 의미하는데 잠복기가 짧고 아주 증상이 급격히 진행을 하고요. 배뇨통이 비임질성 요도염에 비해서 심하고 요도 분비물도 많고 화농성을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배뇨통과 요도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요도염을 진단할 것인가? 이런 증상을 가지는 경우에 우선 요도염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방광염과 감별할 점은 증상이 이제 굉장히 같이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는 요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뇨통과 요도 분비물은 있지만 빈뇨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고, 방광염의 경우는 요도 분비물은 없고 빈뇨 증상과 잔뇨감만 이제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대개는 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요도 분비물과 배뇨통이 있는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를 찾아서 검사를 받으면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도 분비물을 면봉으로 채취를 해서 슬라이드에 긁어서 고배율의 1000배 고배율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5개 이상의 염증세포가 관찰되는 경우 진단할 수가 있고, 또는 아침 첫 배뇨를 원심 분리를 해서 400배 비율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10개 이상의 백혈구 관찰되는 경우에 요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도염을 진단할 수 있지만 이런 검사로는 요도염의 원인 병원체를 확인할 수는 없고, 원인 병원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데요. 임질 요도염의 경우는 그람 염색을 했을 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그람 음성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색의 쌍알균, 작은 동그라미 쌍알균이 관찰되는 경우에 임질성 요도염이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요. 배양을 통해서 이 네이세리아 고노리아 임질균이 배양이 되는 경우도 진단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PCR 검사를 통해서 임질균의 유전자를 디텍션하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요도염의 경우는 가장 흔한 요도염의 원인이지만 임질 요도염에 비해서 진단이 어려운데요. 이런 그람 염색이나 염색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없고 배양도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유전자 검사, PCR 검사를 통해서 클라미디아 요도균의 유전자를 디텍션함으로써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붉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임질 요도염의 경우는
되게 세프트리악손 항생제를 250mg 한 번 그 근육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클라미디아 요도염의 경우는 이런 그 일반적인 세프트리악손과 같은 세포벽에 작용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경우에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세포 내 투과력이 좋은 아지트로마이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질 요도염에 대한 세프트리악손 근육 주사를만 치료를 하는 경우엔 이 클라미디아 요도염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질 요도염의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매개 감염병의 특징상 전파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성매개 감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임질 요도염을 진단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임질 요도염만을 진단을 해서 세프트리악손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반된 클라미디아 요도염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치료 후에 증상이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질 요도염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클라미디아 감염을 동시에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따라서 임질 요도염에 대한 세프트리악손 근육 주사 외에 클라미디아 요도염에 대한 아지트로마이신 또는 그 독시사이클린을 동시에 투여해야지 이제 요도염에 대해서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요도 분비물과 비누통이 있는 경우에 요도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요도염이 발생할 만한 최근에 성관계력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 검사를 위해서 요도 분비물을 채취해서 실제 요도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요도염이 진단이 된 경우에는 그람 염색 또는 임균 배양, 그 핵산 중폭 검사, PCR 검사를 통해서 임질균이나 아니면 클라미디아 균에 대한 유전자 디텍션을 통해서 실제 원인균을 진단을 하고요. 이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거기 맞춰 치료를 하지만 임질 요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임질 요도염 외에도 클라미디아 요도염에 대해서 동시에 치료를 해야지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요도염이 이제 초기라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증상이 전형적이고, 최근에 이런 성매개 감염 위험이 높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매개 감염의 증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세 군인이 약 2주 전 휴가에서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일주일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0.5cm 이하의 작은 성기궤양이 다발성으로 발생을 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기궤양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원인이 이런 성기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백제병과 같은 비감염성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흔히 대개는 이런 성매개 감염병에 의해서 성기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단순 포진, 매독, 연성화감 등 다양한 원인 병원체에 의해서 이런 성기궤양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매개 감염병이 성기궤양을 일으키지만 이런 임상 양상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매독과 연성화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독과 헤모필리스 듀크레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한 연성화감의 경우는 비교적 큰 크기 성기궤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크기가 1.5에서 2cm 크기 궤양을 만들게 되고요. 매독과 연성화감을 비교해보면 매독에 의한 성기궤양의 경우는 통증이 동반되고 삼출물을 동반하지 않은 매끈한 병변을 만드는 게 특징적이고, 인접한 그 림프절 종대가 발생을 하지만 압통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연성화감의 경우는 매독에 의해 발생하는 경성화감과 달리 궤양 병변이 부드럽지만 통증이 있고 삼출물이 동반되고 일측성의 그 압통이 동반된 림프절을 형성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헬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성기궤양의 경우는 연성화감이나 매독과 달리 대개는 0.5cm 이하의 작은 궤양을 다발성으로 형성을 하고 압통이 동반되고 양측성 림프절 종대를 동반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음에 성병성 림프 유가종에 의한 성기궤양의 경우는 이 앞에 세 가지 비해서 비교적 드문 성매개 감염증이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구진, 농포, 수포 등 다양한 초기 병변으로 시작을 해서 궤양을 형성하게 되고,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일측성의 림프절 종대를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의 세 가지 이 herpes 바이러스의 단순포진, 매독, 연성화감을 우선 감별을 하고, 이 세 가지 이 성매개 감염병이 아닌 경우에 이제 성기궤양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런 성병성 림프 유가종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herpe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단순포진의 경우는 초기에는 이런 수포성 병변으로 시작을 해서 궤양을 형성하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성매개 감염증에 의한 성기궤양이 의심되는 경우에 우선 반복성 성기궤양이 동반되는 경우는 herpes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포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반복적인 성기궤양이 형성되는 경우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을 생각을 해서 사이클로비아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수포성 병변을 채취를 해서 바이러스 배양을 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반복성 성기궤양이 아닌 경우는 매독과 연성화감 등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배양 검사나 아니면 혈청학적 항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성기궤양을 형성한 대표적인 질환인 매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독은 트레포네마 펠리둠이라고 하는 이런 나선형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나선형의 긴 이제 세균이고, 긴 스파이로키트라고 하는 지질성의 외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매독은 급성 감염의 병기별로 병기 사이에, 그리고 급성기 감염이 회복된 다음에 만성 합병증이 동반된 만성 감염으로 진행하는 사이에 무증상 잠복기가 있다는 게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매독의 경우는 이게 과거에 1940년대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오늘날 HIV 감염에 비해서도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병이었는데, 1940년대 들어서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요. 1940년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지만,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터스키기 지방에서, 조그만 시골 지방인데, 이 시골 지방의 터스키기 연구소에서 과거 흑인들에서 성매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매독이 감염이 되었을 때 실제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런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비도덕적으로 이런 매독이 감염된 흑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주기적으로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코호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코호트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실제 치료는 안 하면서 경과만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는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부검을 해서 어떤 병리 소견이 있어서 어떤 합병증에 사망했는지 이런 연구를 시행을 해서 1972년까지 실제 이런 비윤리적인 연구가 중단되기까지 40년 동안 이런 매독의 임상 경과를 아주 클리어하게 규명을 해서 임상 경과가 잘 밝혀져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주간의 실제 감염이 되는 잠복기를 거쳐서 1기 매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기궤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기궤양은 매독균이 침입한 부위의 성기의 부위에 궤양이 형성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끈한 궤양을 형성하게 되고요. 삼출물이 없고 실제 만져보면 딱딱한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인접 부위에 압통이 동반되지 않는 서해 부위의 림프절 종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1기 매독에서 회복이 되게 되면 증상이 회복이 되었다가 2기 매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2기 매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시기에는 매독균이 인체 내에서 활발히 증식을 하는 시기여서 전신적인 감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열이 나고 전신적인 발진을 형성하고, 특징적으로 손바닥, 발바닥까지 이렇게 발진이 동반되는 게 특징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성기나 항문 주위에 이 발진이 합쳐지면서 평평한 그 사막에 콘딜로마를 형성하게 된 편평 콘딜로마를 형성하는 게 특징적인데, 이런 피부 병변은 굉장히 이런 매독균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그 편평 콘딜로마 병변과 접촉하는 경우에 이제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기 매독에서 회복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장기간 무증상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잠복기 기간은 대개는 5년에서 35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잠복기를 거쳐서 3기 매독은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이제 무증상으로 급성 감염이 회복이 되면 3기 매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3기 매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되게 심혈관 매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신경 매독 또는 곰무종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매독의 병리 기전이 조그만 작은 동맥의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폐쇄성 동맥염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병리 기전입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공급하는 조그만 혈관에 염증성 폐쇄를 일으키게 되면 3기 매독에서 대동맥이 이제 꽈리처럼 늘어나서 대동맥류를 형성하게 되고 심한 경우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다른 인접한 장기를 이제 압박을 해서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다양한 임상 증상을 발생을 시킬 수 있고요. 신경 매독의 경우도 조그만 혈관에 이제 협착 염증성 폐쇄가 일어나서 뇌졸중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뇌수막염이나 뇌염 형태로 나타나서 실제 인지 기능이 저하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신경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전신 마비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신경 매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 20%에서 신경 매독이 발생할 수가 있고, 20%의 경우 대부분은 무증상 신경 매독이지만 5%에서 10% 정도는 이런 심각한 마비 증상이나 전신 발작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 신경 매독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다음 곰무종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곰무종의 경우는 만성 비특이적인 육아종성 염증을 일으켜서 종괴를 형성하는 것인데, 고무가 딱딱하게 만져지잖아요. 비교적 부드럽지만 딱딱하게 촉지되는 그런 고무 형태의 곰무종을 만들어내게 돼서, 이런 곰무종은 피부, 뼈, 우리 전신 장기 어느 곳에나 생길 수가 있어서 발생하는 장기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특히 피부나 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외모에 변형이 올 수가 있고, 뼈에 발생하는 경우는 병적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무종이 발생한 부위에. 드물게 신체 장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간 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발생하는 장기에 따라서 그 발생한 장기의 기능 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1기, 2기 잠복 매독 시기 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독의 역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독이 굉장히 드문 질환이, 아직까지는 드문 질환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연간 발생을 해서 연간 1200만 명의 급성 매독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이 의료 자원이 제한적인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들어서 페니실린이 도입되면서 감염자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1995년도에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인구에서 VDRL이 매독의 선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확진검사는 아닌데, 일반 인구 0.2%가 선별검사에서 양성을 보였지만, 이 중에서 일부만 확진 환자일 가능성이 있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 이런 매독 환자 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성매개 감염 감시 체계 자료에 따르면
이런 성매개 감염으로 검사를 받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4.8%에서 매독 양성 서견을 보여서 2000년대 들어서 이런 매독 감염이 증가할 것이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매독 감염의 증가의 요인은 뭐 실제 젊은 연령에서 성적으로 활발한 이런 문화의 차이 변화도 있지만, 실제 HIV 감염이 증가하면서 이런 매독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독 자체가 이런 HIV 감염을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궤양성 병변이나 그런 부분이 실제 HIV를 갖고 있는 이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감염될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HIV 감염 자체가 반대로 HIV 감염 자체가 이런 매독의 감염의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매독의 감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매독으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했고 매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인물이 베토벤이죠. 베토벤, 니체, 슈베르트, 링컨, 히틀러, 그리고 고흐 등과 같은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매독과 관련해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매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독은 그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매독을 진단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가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비트레포네마 검사라고 하는데, 매독균에 대해서 인체에서 매독균에 반응하는 인체 항원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특이적인 검사입니다. 실제 위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로 선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스크리닝을 통해서 양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트레포네마 검사,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트레포네마 검사는 매독균에 대한 항체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 트레포네마 검사,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트레포네마 검사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잘 치료가 됐는지, 치료 후에 질병의 활성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검사입니다. 즉, 치료 전에 반드시 비트레포네마 역가를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치료 후에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의 항체 역가가 역가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감소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포네마 검사는 확진 검사이긴 하지만 치료 유무와 상관없이 평생 양성으로 대개는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역가를 모니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비트레포네마 검사를 치료 후에 추적 관찰함으로써 치료가 잘 되었는지, 재발하진 않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의 경우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음성으로 웅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역가가 감소는 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양성 상태로 낮은 역가로 지속적으로 디텍션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치료가 지연된 경우는 늦게 잠복 매독 상태 또는 이기 매독에서 치료가 된 경우에는 1대8 또는 1대4 정도 낮은 역가로 치료가 되었지만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검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트레포네마 검사와 비트레포네마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 대개는 이런 경우는 매독이 아니죠. 하지만 잠복기, 아주 감염 초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2, 3주에 다시 재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트레포네마 검사, 비트레포네마 검사가 모두 양성인 경우는 대개는 매독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트레포네마 검사, 확진 검사가 양성이지만 비트레포네마 검사, VDRL이 음성인 경우, 이런 경우는 대개는 과거에 치료받은 매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트레포네마 검사는
치료를 해도 지속적으로 양성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 VDRL이나 RPR 검사는 치료 후에는 되게 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가 된 매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트레포네마 검사는 음성이지만, 확진 검사는 음성이지만 선별 검사에서만 양성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물학적 위양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생물학적 위양성은 매독 감염이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임신 중이거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다른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매독균이 아닌 인체 항원에 의한 항체가 교차 반응에 의해서 양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물학적 위양성이기 때문에 실제 매독 감염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매독에 감염이 되면 항체 검사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제 신경 매독의 의심되는 경우에 내척수액 검사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경 매독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벤자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치료제로 근육 주사를 1기 매독인 경우는 한 번, 1기, 2기 매독인 경우는 한 번, 잠복 매독인 경우는 일주 간격으로 3회 주사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지만, 신경 매독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치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중증 신경 매독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신경 매독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경우에 내척수액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 즉 성격의 변화가 있거나 인지 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간질 발작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이런 신경계 증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장기 후기 매독 증상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동맥염이나 홍치염이 있는 경우, HIV 감염인 경우 과거에는 모두 이런 내척수액 검사를 권고했었으나 최근에는 실제 이런 모든 환자에 대해서 내척수액 검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실제 면역이 저하 상태가 심한 경우, CD4 T셀 카운트가 350개 이하이면서 VDRL이 1:32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제 내척수액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요. 또는 치료 실패의 경우에는 이런 내척수액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조기 1기, 2기 1년 이내에 매독 감염인 경우에는 벤자신 페니실린 G를 1회 주사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후기 잠복 매독의 경우는 신경 매독이 없지만 실제 1년 이상 경과한 후기 매독의 경우는 벤자신 페니실린 G를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접종을 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신경 매독, 심혈관 매독과 같은 3기 매독의 경우는 벤자신 IV 페니실린, 주사용 페니실린 G나 아니면 세프트리악손과 같은 주사용 항생제를 2주 내지 3주간 치료를 해야지 완치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성기 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성기 헬페스 감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페스 바이러스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에 성기 궤양을 일으키는 헬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헬페스 바이러스 1형인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성기 궤양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 헬페스 바이러스 2형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궤양이 발생을 하고 초기에는 수포로 시작을 해서 다발성 궤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동반된 궤양이 동반된 경우는 수포 삼출물을 채취해서 바이러스 배양을 한 경우에 진단할 수가 있고, 어사이클로비아 등의 항바이러스에 투여를 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치를 하더라도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재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항바이러스에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성하감은 매독에 의한 성기 궤양과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매독에 의한 성기 궤양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1.5 내지 2cm 크기 이 성궤양을 일으키는데 통증이 동반되고 삼출물이 이제 흔히 이제 베이스가 아까 보신 것처럼 궤양의 기저부가 삼출물이 이제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진단은 이런 궤양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배양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고, 치료는 세프트리악손을 군주하거나 아니면 아지트로마이신의 경우는 1g 고농도 아지트로마이신을 1회 주사 또는 경구 투여함으로써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첨규 콘딜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규 콘딜로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사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출 후 대개는 1 내지 8개월, 평균 3개월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성기의 다양한 형태의 콘딜로마, 사마귀를 형성하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 흔하고 80%에서 많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지속적인 사마귀 병변을 형성을 해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1% 정도가 이런 첨규 콘딜로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습한 피부 점막에 증식형의 이런 마디가 있는 형태의 사마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건조한 피부에 각질화된 고착형, 납작한 고착형, 딱 달라붙고 딱딱하게 촉지되는 사마귀를 형성하기도 하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런 광범위한 사마귀 병변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병변의 특징에 따라서 치료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증식형 사마귀 콘딜로마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경한 경우에는 좀 경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증상이 이제 심하고 실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냉동 치료나 전기 소작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 이런 증식형의 경우는 냉동 치료나 전기 소작술을 반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고착형인 경우나 이제 광범위형의 경우가 치료가 어려운데요. 고착형인 경우도 우선적으로는 냉동 치료나 전기 소작술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고, 이런 재발하는 경우는 외과적인 절제술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이런 광범위한 콘딜로마 형태의 경우는 대개는 처음부터 전신마취와의 외과적 절제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실제 비뇨기과 또는 외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